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8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인데요. 실업률도 4.0%로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우선 A일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일자리 정책의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공공부문이 두터운 법팀목이 되는 한편으로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고용 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이 사람을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사람 대신 기계를 찾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현 정부에서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주저앉은 건 재정에 의존해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드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3법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 기업 때리기 대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고용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분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관제 일자리만 늘리기보단 민간 영역에서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익 제보와 언론 취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의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가짜 내사번호를 써서 출국 금지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서 권한이 있다고 한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긴급 출금은 수사기관에 장의해야 한다며 더욱이 긴급 출금 요청 사유에 대거 및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적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100번 양보해 법무부 주장대로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고 한들 그렇더라도 이 검사가 붙인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번호는 가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뻔한데도 법무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위조 출국금지 서류로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것만으로도 법무부가 불법적 법 집행을 옹호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사건이 중차대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최근 성인용 비디오 등의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청원인은 구글, 트위터 등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라며 여성 연예인들이 성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되기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들이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3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직 4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놓고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특활비 사건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 롯데, SK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의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특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법원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분이 지금 좀 상하고 많이 억울합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진실은 밝혀지니까 곧 나오실 거라 믿고 있고 올해 안에는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판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최근 사면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되 국민의 마음도 통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처벌 수위가 강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망 사고, 정인이 사망 사건의 재판이 지난 1월 13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하나의 짧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금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엔 지난 8월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정인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는 유모차를 붙잡으며 밀고 들어오다가 거세게 밀어버립니다. 유모차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고 정인이는 불안한 듯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 씨는 또다시 유모차를 거세게 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버티지 못한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내 장 씨는 한 번 더 유모차를 밀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은 장 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공소장 변경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국과수의 부검 결과 보고서를 채택, 기존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주의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법의학자들의 부검 재감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엄마 장모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1차에서 8차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정인이, 정인이를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 경찰 수십 명이 몰렸으며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의 앞을 시민이 누워 막는 등 성난 시민들의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며 장 씨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치사나 살인죄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수많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현 정책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한계점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160명, 일일이 기사화되지 않아도 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학대아동 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망사고와 포천 6세 입양딸 살인사건까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 왜 구해줄 수 없는 걸까요? 피해 아동들은 기존법상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 이후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6개소만 분포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들의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대 아동들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예산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예산의 70%가량이 벌금과 복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벌금과 복권 수입이 줄면 예산도 줄고 늘어나는 고무줄 예산 형태입니다. 매해 예산의 규모가 바뀌는 구조임에 따라 중장기적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 이전부터 예산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른 부처 기금이다 보니 편성의 권한이 없어 증액 요구 등 안정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지난 1월 8일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됩니다. 사건 발생 후 만들어진 관련 법안 처벌에 대한 규정은 강화됐지만 대응 정책이 미비한 현재 다른 제2의 정인이가 나오기 전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현 정책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 그리고 경의선숲길공원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통신망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홍제천과 불광천 마포구 구간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말에는 서울시와 협의 후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시켜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마포군의 총 8.1km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구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포구는 서울시와 스마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 직접 고안한 배려 주차 공간 BPA 디자인을 여러 교통약자 전용 주차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배려 주차 공간 BPA 디자인에 대해 마포구가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마포구는 이 디자인 사용권을 전국 공공기관으로 전파하는 내용도 구상 중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약자로 그 디자인은 유아동반자, 임신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기존 여성 우선 주차 공간과 달리 남녀 불문 배려가 필요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 배려 주차 공간 BPA를 고안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 탄생한 정책 재혁신 사례로 그 도안과 명칭의 독창성은 이번 특허청 디자인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배려 주차 공간 BPA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주차장보다 여유 공간을 확보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주차면 위치는 최대한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배치됩니다. 디자인 색상은 기존 통념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아 연보라색을 채택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마포구 망원나들목,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청사 등 공영주차장에서 배려주차 공간 BPA 총 11면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나눔, 헌혈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시가 지난 1월 8일 시청 동문 버스 주차장 내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시민,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단체 헌혈이 감소해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작년에 헌혈이 10,000명이 줄어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헌혈 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자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생명나눔 활동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바랍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시의 혁신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공간이죠. 대전시가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함께하는 협업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어울림플라자가 1월 11일 문을 열었습니다. 어울림플라자는 대전 테크노파크 옛 본관을 리모델링했으며 오픈 라운지, 회의 공간, 유튜버실, 비대면 회의실, 교육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덕 특구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혁신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우리 바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이 공간 안에서 융합을 통한 협업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기대하면서요. 시는 앞으로 어울림플라자를 대전형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풍부한 과학 인프라를 지역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확대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이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확대 지원합니다. 월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54만 8,349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으로 지난해보다 각 4.02%, 2.68%가 늘어난 것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를 이제는 강릉페이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과 공공복지 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강릉시가 지역 화폐인 강릉페이 앱을 연계한 기부하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강릉페이 앱 메인에 사랑통, 기부통 배너를 클릭하고 원하는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 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강릉페이 충전 잔액으로만 가능하고 목표 모금액에 도달되면 해당 사례의 모금이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강릉페이 캐시백 10%의 한도액은 1월부터 3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서비스의 일환으로 동작인식 심리 재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인지 재활 장비는 대상자의 동작 인식을 통해 영상과 사운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다중 감각 발달 훈련에 도움을 주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협동심 및 복합적 감각, 지각, 인지 훈련이 가능한 인지 재활을 위한 장비입니다. 또한 붓을 사용해 명화나 풍경 등 다양한 이미지의 동작을 통해 색상을 입히는 미술 치료, 옛 고향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화상 치료, 자연 속 이미지와 효과음이 송출되는 등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치매 대상자에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들도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신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 이용자에 맞게 프로그램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이번에 도입한 장비를 쉼터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 활용해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 및 주 보호자의 부양 부담감 감소는 물론 치매 대상자의 기억력 소실 지원 및 인지 재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둔내 태성도서관이 지난해 6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이용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지역 어린이집을 연계한 독서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둔내면에 위치한 태성도서관은 2015년 6월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1월 5일 재개관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에는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및 유아 자료실이 신설되었으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연계한 견학 및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놀이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은 아동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과 유아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동 종합자료실과 강의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도서관 이용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둔내 태성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제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에 처음 도입한 신형 KTX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제천에서 원주 구간 44.1km를 복선화한 것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국형 고속열차인 신형 KTX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오송 연결선까지 추진되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철도 사업 추진으로 철도교통의 요충지 충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이 크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령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령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28일까지 보령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특별 할인 기간 중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100만 원이며 만원권과 5만 원권 등 총 2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할인 기간에는 사용 금액의 5% 캐시백을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5% 캐시백을 더 제공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웅산 3호지구와 주남지구가 정부 공모에 동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200억여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3호지구는 산업, 상권, 사회문화 재생을 목표로 서창시장 일대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 상권 상생타운과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총 665억 원을 들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남지구는 열악한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일원에 웰리스센터, 공동작업장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오는 2023년까지 총 80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시정 운영 슬로건과 도시의 대전환을 발표하며 환동의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과 해양문화관광, 물류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동의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1년 포항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경제 활력을 위해, 도시 환경을 위해 3대 분야 18개 추진과제 전략 시행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감염병 선제검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진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 전 생애를 책임지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공공형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강 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51만 인구 회복에도 집중합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는 특급 호텔 유치,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한 환호공원 관광 명소화와 환동해 해양 복합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철길숲 연장, 영일만 남파랑길 조성을 위한 해안 둘레길 완성,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으로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포항시는 2021년에도 시민 밀착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기업들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N텍 박용화 회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억 원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5억 원의 장학금은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탁했으며 5천만 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에서 처음 마스크 공장을 설립한 경성물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수시에 마스크 2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여수시는 후원받은 마스크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일암에서는 연초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으로 5,000kg의 백미와 만장의 KF94 마스크를 마련해 시에 전달했습니다. 백미 5,000kg은 돌산 지역과 읍면동 홀몸 어르신과 복지 위기 가구 300세대와 지역 아동센터 4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며 마스크 만장은 연합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주군이 공무원 비상 소집과 함께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밤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주민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무주군이 공무원 비상 소집과 함께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에 따르면 평균 8cm 적성량을 보인 이날 관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대한 제설이 이어졌습니다. 무주군은 당분간 강추위와 폭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대한 난방시설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주민 불편 최소와 취약계층 시설 중점 관리, 수도 동파, 농업시설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화기농 군수는 우리 군은 한 박자 빠른 재난 대비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낸다면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정읍시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건립을 최종 유치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황인하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건립을 최종 유치했습니다. 이들 연수원의 대상 부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 증대 등 경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돼 정읍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준섭 정읍시장은 세계 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과 협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를 중심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하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겨울철이면 추운 날씨로 인해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파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파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신고로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해 확인 후 옥상 수조 폐쇄 및 소방용 펌프 정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사고 해결을 위해 펌프 차량 1대와 소방대원 4명이 출동했으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스프링클러 주 배관 파손으로 추정됩니다. 양주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잘 옮겨 붙는 섬유 소재의 특징상 아찔할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양주시 남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 스팀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위험물 화재로 대형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신속 기동팀과 화학 차량 등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차 등을 동원해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철콘과 연화조의 일부가 폭발로 인해 붕괴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이어 화재 사고입니다. 파주 광탄면의 한 단열재 공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파주 광탄면 6mm 소재의 단열재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42분 최초 신고 접수 후 40분 만에 긴급 지원반이 가동됐으며 초진에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는 80여 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철콘조 3개동이 전소됐으며 직원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삼가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과 혼자 마시는 혼술족이 부쩍 늘어난 요즘입니다. 홈술과 혼술은 잘못된 음주 습관을 형성해 알코올 의존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